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LA에서 지난해 사망한 노숙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펜타닐 확산, 질병 치료 어려움, 주택 부족과 높은 폭력 사건이 꼽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공보건부는 보건부에서 추적한 노숙인 사망자 수는 해당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신고가 빠졌던 노숙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배달업체 그럽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럽헙 측이 숨은 광고와 숨은 비용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LA 유니언역과 다저 스타디움을 연결하는 곤돌라 프로젝트에 LA 메트로 측이 어제 승인했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 선거 향배가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월 예비 선거에서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내일부터 LA 전역에 119곳 투표센터가 마련됩니다. 유권자들은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는 조기 투표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이 이동 투표센터로 운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기자들이 미국을 떠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프라이머리가 내일 치러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30%포인트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의 혈당 수치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예일대학교가 내년부터 입학 지원서에 SAT나 ACT 등 표준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폭력 수준이 높은 지역 등의 취약한 이웃 환경이 어린이 두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세계 최초이며 미국의 우주선으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달 표면에 수직으로 선 채 통신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결별한 지 사흘 만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크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당내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시작됐습니다. 주전 선수가 빠졌던 LA 다저스는 샌디에고를 14대1로 대파했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는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NBA 후반기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LA 레이커스는 골든스테이트에게 패했고 클리퍼스는 오클랜드에게 패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지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우편투표 하신 분들도 많으시지요. 유권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비선거입니다. 내일부터 2024년 예비선거 현장투표가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이달 초 우편투표 개시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투표소를 방문하는 현장투표, 조기투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기투표소는 LA 카운티 내 총 119곳에 설치됐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 일터에서 가까운 곳, 아무 곳에나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까지 600여 개로 확대되는 조기투표소는 3월 5일까지 총 나흘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단 LA 한인타운 근처 투표소는 웨스턴 애비뉴와 3가에 있는 YMCA,
그리고 올림픽 블루버드와 그레머시 플레이스 인근의 트리니티 센트럴 루스런 교회 이 두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3월 5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가 시작되지만 기존의 우편 투표 또는 드랍박스에 바로 우편 투표용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투표소에서 기입한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LA 한윤회는 이번 예비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바일 보트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선거국과 협의하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 최초로 모바일 보트 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모바일 보트 센터에서는 본인의 아이디만 지참하면 유권자 등록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우편 투표용지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그리고 아직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경우에도 이날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호 정당 변경도 가능합니다. 당일 LA 선거국직원이 LA 한인회관에 직접 나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도 돕고 투표 관련 문의도 받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선호 정당 없음을 선택한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등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한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모바일 보트 센터에서 선호 정당을 선택한 후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한인회에 마련된 모바일 보트 센터를 찾는 분들로 한인회관 주차 장소가 부족할 경우 인근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전화 323-732-0700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024년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을 포함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직에 도전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예비선거를 눈앞에 두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0지구 시의원직에 세 번째 도전한 유 후보는 지난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준비된 후보가 되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타운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번 선거에 한인들의 참여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타운 내 치안 문제와 하우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한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되면 타운의 치안 부재 해결을 위해 LA 경찰국 경찰관들의 늦장 대응을 비롯해 경관들의 전반적인 근무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LAPD에서는 시의원들하고 싸우면서 나는 일하기 싫다. 왜 그러면 내가 와서 일을 해도 우리 일 잘못했다고만 하지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들이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한인타운의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마련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타운의 주택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LA 카운티 전체로 미국 전체로 다들 나이가 더 먹고 있어요. The average age is growing for seniors. 그렇잖아요. LA 카운티는 30% 넘게 이제 시니어들이 돼요. 그럼 준비를 해놔야죠. 최근 들어 LA 시의회가 부정부패 스캔들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안타깝다며 자신은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을 보여줘 시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인 후보가 잘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투표 보내주십시오. 그 우편 투표에는 포스트잇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뒤에 서명만 하고 날짜 쓰고 보내면 됩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2살 때 이민아 UC 리버사이드를 졸업하고 뉴저지 세트놀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에서 10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왔으며 가주 상원의원 보좌관과 비영리 단체 아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단일 선거구 운동과 4.29 폭동 이후 한흑 갈등 해소 등 타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LA시 10지구 선거에는 한인인 유 후보와 헤더 10지구시 의원, 레지 존스 소여 가주 57지구 하원 의원, 에디 앤더슨 메카시 메모리얼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아우라 바스케스 컨설팅 스페셜리스트가 겨룹니다. 다가오는 3월 5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관련된 문의는 LA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KAC 등 타운 주요 한인단체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연방 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에 걸려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선거 향배가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고 NBC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석은 모두 52개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40석, 공화당이 11석을 갖고 있고 한 석은 현재 공석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는 불과 7석 차이입니다. 민주당이 다른 지역을 지키면서 이 전통적 표밭인 캘리포니아에서 4석을 더 가져온다면 하원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현직인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5곳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이라 민주당이 탈환을 노릴 만합니다. 반면 이곳의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가운데 2개 지역구는 바로 한국계 의원이 현직입니다. 먼저 영킴 의원이 있는 40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2%포인트 차로 가져갔지만 영킴 의원이 2022년 선거에서 14%포인트 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정한 방향대로 투표를 하고 또 공화당 내 중도 보수와 강경 보수 간의 지저분한 싸움을 피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도록 활동했다고 MBC 뉴스는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또 다른 한국계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45선거구에서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45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6%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입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도전자가 오는 3월 5일 진행되는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경선에서 당별로 후보를 정하지 않고 당적과 무관하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블루 스테이트로 구분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들도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해안가 유권자들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륙 지방은 보다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외부에서 보면 승부는 결정난 것 같죠.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네바다주에서 현재까지 압도적 3연승을 거뒀고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4번째 경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연방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바닥 민심은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조지타운과 머틀비치를 돌면서 잇따라 유세를 이어갔고 찰스턴 등을 돌면서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그냥 로킬에서 한번 대규모 유세를 하고 지지층 집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유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라며 주변 사람 5명씩 데리고 토요일에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소규모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은 100명 정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유권자 70%는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들 모두 대통령 되기에는 너무 고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다 라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된 유세에 1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한 지지자는 프라이머리가 끝나도 계속 버텨주기를 바란다 라며 헤일리 대사를 응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을 떠나려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전 방송 뉴스 진행자인 케이티 크릭에게 말을 건네며
같은 방송사에 속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전 동료 2명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나라를 떠나야만 한다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을 했던 언론인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북전쟁 이후 정치적 폭력을 용납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 이민 발언에 대해서 상상력 과잉으로 지나치게 고조된 자아를 갖고 스스로를 관심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기자들의 또 다른 예일 뿐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70도 중반 또 후반까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어제보다 약 10도가량이나 높아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 보이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전 중에는 그래도 해가 나겠지만 오후가 되면서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낮 기온 3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고 일요일에는 4, 5도가량 더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남가주 전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4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49도, 해안 지역 72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월대보름을 맞는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2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센츄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60번 프리웨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다소 큼직한 건설용 목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57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카플레인에는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LA 다저스 스테디움 인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운타운 유니언역과 다저스 구장을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프로젝트 일단 어제 LA 메트로 교통국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사회는 지니산 슈퍼바이저 기권을 제외한 11명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이 케이블카 프로젝트 환경 분석을 승인했습니다. 메트로가 통과시킨 방안에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교통 서비스, 경기장으로의 지역버스 프로그램, 주택비용 상승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 포함된 지역 개발 패키지,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보호조항, 다저스 주차장 개발 시 저소득층용 주택 포함 개발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저스 전 구단주였던 프랭크 맥코트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유니언 스테이션과 다저스 구장을 연결하는 1.2마일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3억 달러 규모의 대형 민간 프로젝트입니다. LA에서 지난해 사망한 홈리스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이 입수한 LA 카운티의 부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LA에서 사망한 노숙인은 2,033명으로 2014년도 519명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해 LA의 노숙인이 하루 평균 거의 6명씩 매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사망한 노숙인은 모두 11,573명으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노숙인 사망자 중에서도 폭력 사건에 연루됐거나 사인이 불분명해서 부검을 진행한 경우만 집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노숙인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A 카운티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보건부에서 추적한 노숙인 사망자 수는 해당 수치보다 약 20%가량 더 많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노숙인 부검보고서는 노숙인들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치명적인 합성마약인 펜타닐의 확산과 질병 치료의 어려움, 또 주택 부족과 높은 폭력 사건 비율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노숙자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거래가 새해 들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400만 건으로 전월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1월과 비교해서는 1.7%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통상 거래 종결까지 한두 달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1월 매매 건수 통계는 지난해 11월, 12월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주택시장 거래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최근 에스크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년 전 팻과 마리사 로러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3차례 입자리에 떨어진 뒤 극적으로 웨스트레에 있는 주택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로러 부부는 에스크로 대리인으로부터 다운페이먼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16만 달러의 거액을 송금했는데 며칠 뒤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다운페이만 보내면 된다는 실제적인 에스크로 에이전트로부터의 이메일을 받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로러 부부는 자신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고 이미 16만 달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러 부부는 사기성 이메일 역시 정확히 동일한 서명과 로러 부부의 이름이 친숙하게 언급된 메모가 포함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USC의 컴퓨터 시스템 보안 전문가는 사기꾼들은 아마도 에스크로 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에 침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이메일 침해로 알려진 사기 수법으로 FBI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로 인한 손실은 2022년 한 해 동안 3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회사들은 이 같은 사기 범죄를 주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미 입금한 돈은 되찾기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에스크로 회사들이 오류나 누락에 대한 보험은 갖고 있지만 송금 사기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거래 시 송금 지시는 전화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민감한 금융정보를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금융거래를 할 때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URL에 S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ATM 기록기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FBI가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FBI는 ATM 카드 스키밍 사기가 소비자들과 은행에 매년 10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ATM, 주유기 등의 카드 복사기를 설치해 카드를 복사해 주민들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때 빼낸 정보가 다른 사기꾼들에게 되팔리기도 한다는 것이 FBI의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카드 복사는 물론 ATM 기계 인근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FBI는 카드를 사용할 때 잠깐의 주의가 카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카드를 넣기 전에 주위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둘러보고 카드 입구 등이 허술하지 않고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손상되거나 긁혀있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ATM 기계 등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덧댄 키보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손가락 등으로 모서리 부분을 들어볼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노스웨스트 크레딧 유니언은 ATM 기계의 카드 입구에 테이프 및 접착제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착물이 있다라고 보이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일원에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비 소식 예고돼 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어제 태평양 북서쪽에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25일 밤 북가주와 중가주를 시작으로 해서 비가 내리고 26일인 월요일 정오 이후부터는 남가주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화요일인 27일 오후까지 계속될 이번 비는 지난 두 차례의 겨울 폭풍보다는 기세가 꺾여서 각 지역에 따라 0.5 내지 1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또한 다음 달인 3월 2일과 3일 역시 또 다른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남가주 지역은 3월까지도 겨울 폭풍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숨겨진 수수료, 이른바 정크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작 LA 한인타운 업주들은 정크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되레 이를 의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의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식당들이 음식값 이외에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감사료, 팁 등 마지막에 이것들을 부과해 최종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추가 수수료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결국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업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인타운 식당가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배달 전문 업체인 그럽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그룹헙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카운티 정부는 그룹헙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숨은 배달 비용을 청구하거나 배달원들에게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팁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앱을 만드는가 하면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절차를 고안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그룹헙이 광고를 하는 업체가 먼저 순위에 올라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린지 호바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소송은 LA 카운티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또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업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변호사와 소비자 그리고 사업체 부서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와 맞서서 주민들의 권리와 기업을 옹호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일대학교가 내년부터 지원자들에게 SAT와 ACT 등 표준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표준 학력고사인 SAT를 의무화하는 명문 사립대학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일대가 22일 2025년부터 대입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SA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다트머스에 이어 예일대가 두 번째입니다. 다만 예일대는 SAT와 ACT 성적 외에 AP와 IB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는 일명 테스트 플렉서블이라는 정책을 도입해 지원자들이 이 네 가지 표준 시험 점수 중에 자신이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4년 동안 예일대는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변경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수험생들이 표준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 SAT 점수 제출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SAT 같은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바꾼 결과 오히려 학교가 다양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달 초에 다트머스 대학이 SAT를 필수로 복원한 이유로 밝혔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당시 다트머스 대학은 SAT 점수를 옵션으로 바꿨더니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자들이 SAT 점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도 지원자의 표준 시험 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자의 과외활동과 인턴십 추천서 등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부유층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보다 오히려 입시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SAT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AT 점수가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과 수주일세 아이비리그 대학 2군데가 SAT 점수를 필수로 복원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표준 점수 제출 복원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MIT에서는 SAT 점수 제출을 필수로 바꿨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인타운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서 어제 통신회사 버라이전의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LA 한인회와 특히 전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참석해서 이 기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또 이런 그런 회사들이 한인타운에 많은 그런 참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인타운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발전하는 그런 일에 제가 또 동참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축하해주는 입장이지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와닿고 그래가지고 한편 버라이전 측은 어제 LA 한인회에 $10,000의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개최한 버라이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한국어로 핸드폰 개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세계 최초고요. 미국의 우주선으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YTN입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선이 처음으로 달에 내렸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미국 시각 22일 오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위치는 달의 남극에서 300km쯤 떨어진 말라포트 A 충돌구로 2026년 유인 탐사선을 보낼 착륙 후보지 13곳 가운데 하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I know this was a nail biter, but we are on the surface and we are transmitting and welcome to the moon.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half century, the U.S. has returned to the moon. 특히 민간 우주선의 달 착륙은 네 번째 도전만의 첫 성공입니다. 지난 2019년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1과 지난해 일본의 아이스페이스가 도전했지만 모두 착륙 과정에서 실패했고 지난달 미국의 또 다른 우주기업 에스트로보틱은 발사 직후 연료가 새면서 실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오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26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달에 화물과 장비를 보내는데 민간 기업의 달 착륙선을 쓰겠다는 게 이른바 클립스 프로젝트입니다. This is the company's mission. They go off and make their lander, they buy a rocket, they design their mission, they get all their communications set up. We are just a paying cargo customer, really, just as if we were shipping a parcel to somebody's house. 오디세우스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를 싣고 갔는데 나사는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1억 1,800만 달러, 약 1,573억 원을 지불합니다. 클립스에 참여하는 14개 기업들은 성공 단계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되며 나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액은 2028년까지 최대 26억 달러, 약 3조 4,600억 원에 달합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모의 화성에서 1년간 거절 화성인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외 화제 소식을 KBS가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 비교해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화성. 향후 이곳에서 인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년간 모의 화성에서 생활할 화성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6월부터 화성 거주 모의 실험 차피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 선발될 4명은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2차 차피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1년 동안 4명은 마스 듄 알파라는 모의 화성 기지에서 생활하는데요. 미국 휴스턴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 있는 이 모의 기지는 3D 프린트로 구축됐으며 향후 화성 표면에 착륙할 우주인들의 생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농작물 재배와 모의 우주 유영, 로봇 작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통신 지연 현상과 장비 고장 등 실제로 화성에서 겪을 수 있는 돌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30살부터 55살까지의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나 의학 관련 학위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종 후보자는 우주비행사 신체 테스트는 물론 장기간 고립되는 임무에 적합한지 정신의학적 테스트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지난 20일 모래놀이를 하던 남매가 모래 속에 파묻혀 7살 여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족과 휴가여행 중이던 남매는 이곳 해변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모래 구덩이를 파며 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구덩이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깊이 1.8m 모래 속에 파묻혀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휴양객들이 급히 달려와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빠는 구조대에 의해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구조대 도착 때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던 동생은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사람들이 모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해변 모래는 내륙의 모래보다 훨씬 쉽게 움직이고 구멍을 파기 시작하면 빈 곳을 빠르게 채우려는 성질이 있다며 해변에선 무릎 높이 이상의 구멍을 파서는 안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덩이를 만들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해변을 떠나기 전에 메워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 어제 NBA 본격적으로 후반기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두 다툼을 해야 되는 LA 클리퍼스, 오클라호마 시티와 이렇게 어제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선두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도 선두 다툼을 하는 팀이지요. 그래서 어제 후반기 관심을 끄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LA 클리퍼스 107대 129로 패했습니다. 뭔가 잘 맞지 않았든지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젊은 피 기세 좀 눌렸어요. 네, 초반부터 좀 눌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관심을 끌었던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경기는 LA 레이커스가 110대 128로 패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네. 예, 골든 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 3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서부주 선두는 미네소타죠. 네. LA 클리퍼스는 오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원정 경기를 이어가고 LA 레이커스는 오늘 홈으로 돌아와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경기를 갖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시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하성은 LA 다저스를 상대로 해서 1안타 1볼넷 2타석 모두 출루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먼저 시범 경기가 시작된 날. 경기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군데군데 김하성의 유니폼도 눈에 띕니다. My brother has a friend who lives in Korea and he got this jersey for me. 김하성이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팬들의 응원 속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첫 타석 초구 안타를 때렸습니다. 팀의 첫 안타였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을 얻은 김하성은 5회 수비 때 교체됐습니다. 일단 샌디에고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를 또 한 발자국 더 뛰게 하고 더 좀 노력하게 만들지 않나. 올 시즌 낙점된 주전 유격수 자리에선 타구가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지만 샌디에고 감독의 기대는 큽니다. Yes, he absolutely met the expectations. He's a really good player. Won a Gold Glove last year. Had a good at bat, got the walk. He's one of our key guys, one of the better defenders in the league. 다저스의 오타니가 결장한 가운데 샌디에고의 일본인 투수 마스이 유키가 3타자 연속 삼진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범 경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시범 경기는 일단 4경기가 있어요. 다저스는 여전히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는 전국 생중계가 됩니다. ESPN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24일부터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전체 팀으로 확대돼 시작됩니다. 한편 12년 만에 고향팀 한화로 복귀한 류현진 선수가 입단 공식 발표 하루 만에 팀 동료들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로 날아갔습니다. 류현진은 첫날부터 불펜 피칭을 소화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YTN입니다. 류현진이 팀에 합류하기로 한 날 아침, 오키나와 한화 캠프는 어느 날보다 활기가 넘쳐납니다. 왕의 귀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후배들은 설렘 속에 더욱 힘이 납니다. 선배님이 마운드에 올라가시고 제가 수비를 하는 걸 이제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류현진의 한화 시절 7살로 그의 투구를 기억 못하는 2005년생 막내에게는 더더욱 신기한 경험입니다. 엄청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보고 싶습니다. 빨리는 말고 최대한 조심히 오십시오. 네. 이른 비행기편으로 오키나와로 향한 류현진이 드디어 경기장에 도착하자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후배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 지나 고향팀에 돌아온 류현진도 감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곧바로 한화 유니폼을 갈아입은 류현진은 후배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최원호 감독과 손혁 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45개의 불펜 투구도 소화해 출격 준비가 완성 단계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목표를 정하지 않았고요. 5일에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최원호 감독은 류현진의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차츰 투구수를 늘린 뒤 실전 투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류현진의 컴백 소식으로 시즌 개막을 한 달 앞둔 국내 프로야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사혁입니다. 2024년 2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